문학책부터 할게. 파트 2. 자, 6페이지에 문학 일반론부터 나갈 거야. 우리가 보통 이제 고등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그거 수능 공부하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물론 뭐 이제 수능 외에 내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등국어는 수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최종적으로 너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수능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총 45문항 45문항 80분으로 구성돼. 1교시지. 수능 딱 보러 가면은 제일 처음 보는 게 국어야. 국어에서 말리면 수능이 말릴 수가 있어. 그래서 어때? 국어를 잘 봐야 돼. 그리고 이제 미술 쪽에서는 특히나 국어가 중요하지. 국어, 영어에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니까. 어쨌거나 영어는 또 그리고 어때? 절대평가잖아. 국어에서 변별력이 확 늘어나지. 그리고 영어는 잘하는 애들이 워낙 많어. 특히 이제 뭐 외고나 이런 데 가면 잘하는 애들도 많지만 좀 상위권 학교나 이런 일반고에서도 잘하는 애들 워낙 많단 말이에요. 요새는 이제 원어민급 애들이 되게 많지. 그래서 국어에서 변별력을 웬만큼 줘야 된다. 자, 보면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 제일 마지막에 이제 11문항이 선택이야. 빼고 나면은 몇 문항이야? 이제 34문항.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11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매체나 합법화 장문을 선택을 하지. 여기는 뭘로 나누어져? 이제 독서와 문학으로 나누어져.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중에 보통은 2개씩 합하거나 아니면은 1가지씩을 뽑아가지고 총 3에서 이렇게 나와. 보통 그리고 이제 이과 지문이 이쪽이 이제 이과 지문이지. 이쪽이 문과 지문. 이과 문과는 무조건 하나씩 나와. 지문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과 지문이 나오는데 안 풀린다고 무조건 던지고 가는 게 나아. 보통은 이제 미술은 그렇게 많이들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몇 지문을 구성한다? 이렇게 3에서 4지문 정도를 구성한다. 이해되지? 그래서 총 17문항, 17문항. 이렇게 해서 총 45문항이 구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부분은 어디일 것 같아? 국어를 공부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파트가 어디일까? 내신에서 주로. 어디일까, 소희야? 일단 가장 큰 범주는 문학이야. 그 다음에 언어. 이게 소위 문법이지. 합법과 장문은 사실 문제를 내도 중학교 국어랑 크게 차이가 없어.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뭐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설득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중학교 때도 나오지. 사실 그 파트는 공부 안 하고 대충 교과서 읽어보고 들어가면은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닌가? 그렇게 쉽지는 않나? 국어가 중학교 때도 어려웠다. 어려웠어? 어려웠어? 아니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화작 같은 경우에 사실 공부를 별로 안 하잖아. 매체도 그렇고. 얘네들은 보통 이제 특별한 이론이 없어.
이론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하는 부분은 이제 언어야. 언어. 문법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이 거의 메인이야. 얘네 둘이. 내신에서는 거의 이게 90%를 차지해. 왜 그러냐면 독서 자체가 내신에선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생각을 해봐. 내신 같은 거 알려주고 내지. 근데 독서가 어려운 이유는 뭐야? 그 범위가 어디 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야. 수능에서는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어. 그렇다고 다 공부할 수 없잖아. 이 세상에 있는 전 지식을 다 공부할 거야?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야. 그래서 일단은 독서 자체는 사실 내신에선 거의 안 나와. 안 나오고 문학이랑 문법이 메인이야. 그래서 우리도 기본적으로 문학이랑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할 거야. 고등국어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내신에서도 독서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딱 범위 나왔을 때 그 범위만 공부하면 돼. 미리 공부하는 의미가 없지. 뭐가 나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시간 문학, 2시간 문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학 이론부터 할 건데 문학 전반 이론이랑 그 다음에 이제 각 장르별 이론들 방금 나왔던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뭐 이런 것들 이론을 전반적으로 다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문학 작품별로 많이 나오는 것들부터 쭉 해서 문학 작품은 최대한 많이 보면 볼수록 어때? 그거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가고 새로운 작품 나와도 분석하기가 편리해져.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는 게 목표야. 너희가 고3 때까지. 그리고 이제 비문학은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 배경지식이 늘겠지. 처음에는 이제 푸는 이제 그런 요령 같은 게 좀 필요하긴 해. 그래서 초반에 내가 좀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문학은 계속 과제로 나갈 거야. 문법은 그리고 수학이랑 비슷해. 이론 익히고 그거 적용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 됐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문학을 한번 정리해줘 보자. 자, 봐봐. 6페이지. 자, 문학이란 뭐야? 문학이란 사실 언어 예술이거든. 문학의 본질은 언어라는 건 뭐야? 말이나 글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말로 전해지는 걸 뭐라 그래? 이제 구비문학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글로 되어 있는 걸 기록문학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대부분의 문학들은 어때? 구비문학에서 기록문학으로 가는 수준을 거치지. 거의 대부분.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고전시가들 배운 적 있니? 중학교 때 고전시가? 옛날 노래, 옛날 시 뭐 이런 것들. 뭐 가시리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요새는 중학교가 워낙 쉬워져가지고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랑 갭 차이가 엄청 커지지. 어쨌거나 이제 고전시가라는 건 대부분 다 옛날 노래들이야. 옛날에 불렀던 노래들. 그래서 이제 노래들이 어때? 한글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기록문학으로 바뀌어가면서 어쨌거나 이런 말과 글로 돼 있는 거를 뭐라 그래? 그런 예술들을 통틀어서 문학이라고 해. 이해되지? 자, 그래서 문학의 기능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냥 간단히 들어봐. 자, 교훈적 기능, 교훈을 준다라고 그러지. 그리고 쾌락적 기능, 즐거움을 주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를 뭐 절충설, 당의정설. 당의정이라는 건 뭐야? 당, 설탕이 있는 옷을 설탕 옷을 쓴 약 위에 바른 것 같다. 쾌락을 주면서 그 안에 교훈을 담는다. 뭐 이런 내용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부터 중요해. 봐봐. 문학의 갈래부터 가볼게. 7페이지. 언어의 형태에 따른 갈래. 운문문학과 산문문학. 운문문학은 어때? 리듬감이 있는. 그리고 산문문학은 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원래 노래에서 왔으면 대체로 운문문학이야. 리듬감이 있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판소리 같은 경우 판소리 들어봤니? 범 내려온다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지. 그거 보면은 그거 노래잖아. 노래로 부르는 이유가 뭐야? 노래로 부르는 이유는 암기가 쉬워서 그래. 우리 잘 외우기 힘든 것들 노래로 외우잖아. 뭐 예를 들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의인 뭐 이런 것들 들어본 적 있나? 그런 것들 어때? 하면 외워지지. 그냥 외우라면 외워져? 안 되지. 그래서 노래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구비전승대. 말에서 말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문자로 기록되면은 이제 뭐 산문문학 형태로 점점 굳어지는데 이제 판소리는 대부분 어때? 말에서 말로 전해지지. 대부분의 노래들도 그래. 그래서 이제 구비문학, 운문문학이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고 기록문학은 대체로 산문문학으로 가는데 물론 운문을 기록한 것도 있기는 해. 시를 기록해 놓으면 운문문학이지만 기록문학이 되겠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거기 구비문학, 기록문학 이렇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 따른 갈래가 나오는데 3분법, 4분법인데 3분법은 알 필요 없고 4분법이 중요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동일 박사의 이론을 가지고서 문학의 갈래를 나누는데 네 가지로 나눠. 그래서 서정, 서사, 급, 교수 이렇게 나누는데 한번 보자. 봐봐. 우리 보면은 거기 이제 서정, 서사, 급, 교수 이렇게 나누는데 조동일이 이제 이걸 나누는 기준을 정해놨어. 근데 이 기준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작품의 연구 방법과 일치하는데 보자. 자, 작품의 연구 방법에 따르면 작품이 있고 작품을 둘러싼 세 가지가 있다라고 봐. 이거 보면서 필기할래? 아니면 다 듣고서 필기할래? 듣고서? 일단 들어. 자, 봐봐. 자, 작가가 있고 작품을 읽는 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을 쓸 당시에 이제 현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작가가 작품을 쓰고 그게 독자에게 전달될 때 작품이 쓰여진 현실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작품을 연구를 해. 그래서 보통은 작품이 있고 이 작품 자체를 연구하는 걸 작품 내재적 관점 혹은 작품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 관점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는 작품의 위적 부분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심미적 관점이라고 그러기도 해. 글씨 잘 보이지? 자, 그 다음에 작품의 바깥에 있는 작가라던가 현실이라던가 독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그래? 외재적 관점. 혹은 상대적 관점이라고. 상대적이라는 거는 변하지. 우리가 어떤 작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 그 작가에 대한 경향이 되게 달라진단 말이야. 너희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하면 누가 떠오르니? 윤동주, 그치? 왜 윤동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됐을까? 왜 그럴까? 윤동주는 엄밀히 말하면 시집이 없어. 알지? 죽고 나서 동생이 시집을 편찬해낸 것뿐이지 원래 살아생전에 시인이 아니었어. 유명한 시인이. 오히려 그때 유명했던 건 백석이야. 백석 팬이었지 윤동주가. 근데 왜 윤동주가 최고의 시인이 됐을까? 물론 그 이후에 백석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시 최고의 시인 비슷한 느낌까지 올라오긴 했어. 학계에서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윤동주를 많이 알지. 왜 그래? 윤동주가 재조명됐거든. 왜? 윤동주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의 시인들은 둘 중에 하나였어. 뭐 친일파 아니면 공산주의자야. 왜? 공부 학문을 수행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일본 유학을 가거나 거기에서 독립운동하면 거의 다 죽겠지. 아니면 소련으로 유학을 가야 돼. 공산주의자가 돼서 오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친일파 아니면 공산주의자 아니면은 문학을 공부하기가 되게 학문을 하기가 힘든 사회적 환경이었단 말이야. 근데 윤동주는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남한에서 독립을 맞이해서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 거 가르칠 수 있어? 안 돼. 공산주의자들 거 이거 일단 제외됐어. 그리고 친일파들 되게 많았지. 왜? 당시에 뭐 이랬다고 그래. 우리 지금 생각하면 친일파 막 이렇게 하면 나쁜 놈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도 약간 이해는 가는 게 봐봐. 어느 날 이제 혜연이가 시인이야. 길 가는데 갑자기 얼굴에 확 씌워가지고 납치해가. 너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방에다가 딱 갖다 놓고서는 딱 너 이렇게 앞에 부분만 보이게 한 다음에 무릎에다 대목 갖다 놓고 망치로 이렇게 치려고 하면서 너 친일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친일을 안 할까? 거의 대부분 다 친일파가 됐어. 윤동주는 일찍 죽었지 사실. 독립운동 혐의로. 그래서 사실 대표 시인이 된 거야. 그러면은 윤동주 일제강점기 때의 평가는 어떻겠어? 시인으로서는 거의 제로야, 인지도가.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 되게 크지.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런 작가나 현실이나 독자가 바라보는 관점은 상대적이야. 상대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문제를 낼 때는 작품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만을 내.
외적 관점을 낼 때는 기본적으로 수능에서도 그렇고 내신에서도 그렇고 뭐를 두게 돼 있어? 보기를 두게 되어 있어. 옛날에는 막 그랬어. 이 작품의 작가의 뭐 특성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물어봤는데 요새는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해되지? 고등국어에서 이거는 무조건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보기를 주고 이걸 바탕으로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뭐 그런 것들 문제는 내. 근데 그거 자체를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야. 이 작가 어떤 작가야?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되지? 이 작품 쓰여던 시대가 뭐 중세시대야, 고려시대야, 조선시대야, 현대야 이런 거 안 물어본다는 거야. 이거 독자한테 어떤 영향 줘? 이런 거 안 물어봐. 물어보려면 보기에 단서를 주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지 물어본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작품 자체를 문제를 내는데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작품 자체에 관한 이론들과 더불어서 뭐가 나오냐면 작가와 작품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시에서는 화자가 있고 또 작품과 독자 사이에서는 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설에서는 여기 서술자가 있어. 그리고 작품에 배경이 있지. 얘네들은 다 가상이야. 가상. 무슨 얘기냐? 봐봐. 작가와 화자가 일치하지 않고 청자와 독자도 일치하고 배경과 현실도 일치하지 않아. 자, 예를 들어 볼게.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는 시 알아?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들어본 적 있니 소희야? 그런 노래가 있어. 봐봐. 김소월이야. 아저씨야. 이게 나이 많은 아저씨야. 아, 여자 아니야? 아저씨야. 근데 여기서 엄마야 누나야 하면 화자는 누구야? 작가는 김소월이지. 화자는 소년이야. 일치하지 않지. 김소월은 소년이 아니잖아. 소년일 때가 있었겠지만 일치하지 않지. 청자는 누구야? 듣는 사람. 이 시에서 엄마야 누나야 불렀잖아. 근데 우리가 독자들이 다 엄마 누나만 읽어야 돼? 이 시를? 아니지. 그러니까 화자와 청자는 작품 내에서 드러나는 가상의 인물이다. 저게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지만 모든 시에는 화자와 청자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를 써. 근데 그게 작가는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 간혹 이제 뭐 이런 경우 있어. 고전 시가 중에 뭐 황진이 시조하면은 황진이가 직접 작가이면서 화자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대시에서는 작가와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봐. 가상의 인물이야. 우리 예를 들면 해리포터 소설 조앤 롤링이 썼지만 거기 나오는 서술자가 조앤 롤링이? 아니지. 그냥 가상의 인물이야. 소설에 나오는 말하는 인물일 뿐이야.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누군가일 뿐이라고. 그리고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어때? 소설에서는 청자가 없지만 시에서는 어때? 누군가 뭔가 말하면 그거에서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그래? 청자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지. 뭐 현대시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안도현 시가 있어.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제 청자는 뭐야? 연탄재 함부로 사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겠지. 하지만 모든 독자가 청자야? 아니지. 그러니까 뭔가 시는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라는 거의 정의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원래 옛날엔 노래였고 노래는 뭐야? 자기가 뭔가 말하고자 하는 정서를 거기에 담아서 그냥 얘기한 것 뿐이야. 왜 노래에 담았을까? 운율에 외우기가 쉬워서. 또 그리고 자기 정서를 그만큼 잘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지? 그랬을 때 그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직접 그 작가가 직접 화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 빗대어서 말하기도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 노래 부를 때 봐봐. 남자 가수는 남자 노래만 불러야 돼. 여자 노래 부를 수도 있지. 거기서 여자 역할을 하는 그 역할로 나올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러면 이제 정서가 잘 전달되진 않겠지만 이해되지? 그게 화자야. 누가 봐도 이건 여자가 하는 말인 노래들 있잖아. 혹은 남자가 하는 말인 노래들 있지. 그랬을 때 그게 화자야. 이해되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노래 가사 중에서 뭐 너를 사랑해 하면 너가 누구인 거야? 청자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게 뭐 여자이건 남자이건 누구 특정 대상이건 뭐든 될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은 뭐 어머니에게 뭔가 부르는 노래 같은 경우는 청자가 뭐가 되는 거야? 어머니가 되고. 사랑하는 연인한테 부르는 노래면 뭐가 되는 거야? 청자가 연인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노래를 듣는 우리는 항상 그거여야 돼? 아닌 거지. 그러면 요거 이게 되지? 이 개념. 그 다음에 배경도 어때? 현실이랑 달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현실이 배경과 비슷할 수는 있어. 하지만 생각해봐. 소설도 뭐 판타지 소설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반영한다고 그러지. 예를 들면은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진 못했겠지. 근데 내용은 대충 봤어? 지옥 봤어? 안 봤지. 뭐 이상한 고릴라 3마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시체 태우는 얘기인데 나중에 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현실적이지만 현실은 아니잖아. 그냥 가상의 세계지. 현실과 유사한 점은 있어도. 그래서 이것도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해되지? 그러면 작품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건 뭐야? 화자, 서술자, 배경, 청자까지는 작품 내에 있는 가상 세계잖아. 그걸 물어본다는 거야. 그렇다고 작품을 물어볼 때 이거를 물어보진 않아. 물어보려면 어때? 보기를 준다. 이해되지? 그리고 이제 작가를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표현론이라고 그래. 독자를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는 거를 효용론이라고 그래. 효용론이라는 건 뭐야? 효용, 효과와 용도라는 거야. 이 작품이 어떤 효과를 주고 용도가 있을까? 근데 사실 요새는 근데 이거 잘 안 내. 왜 잘 안 내는 줄 알아? 아니 이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든 내 몫이지. 그게 제대로 감상한 게 정해져 있어? 근데 옛날에 저런 문제는 있었어. 근데 요새는 잘 안 내. 이게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교육이잖아 사실. 그치? 자, 오징어 게임을 봤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가가 평론해놓은 이걸로만 감상해야 되는 거야? 아니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요새는 많이 없어졌어. 대신에 뭐가 많이 나와? 표현론이나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오징어 게임은 가상이지만 현실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뭐 우리나라의 힘겨운 사회 현실을 보여줬다. 이런 게 반영론이야. 이해되지? 작가는 이런 어린 시절을 지내서 이런 거를 표현한 거다. 이게 뭐야? 표현론이야. 이해되지? 어떤 개념인지. 이게 이제 작품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개념이야. 여기까지 됐지? 질문 모르겠는 거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서술자를 다른 말로 작품 외적자라고 그래. 엄밀히 말하면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이야. 작품 바깥에 있진 않잖아. 그치? 작품 안에 포함된 가상의 인물인데 서술자를 작품 외적자라고 불렀어. 그냥 조동일이. 이해돼? 그 다음에 현실의 작품 외적 세계라고 그래.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다시 사분법으로 돌아볼게. 7페이지 밑에 보면 서정양식 있지. 작품 외적 세계에 개입이 없는 세계의 자아화래. 첫 번째 이건 현실이지. 현실 반영이 없는 뭐야? 자 세계의 자아화. 자아라는 건 뭐야? 나의 생각이지. 세계는 세상이야. 세상을 나의 생각대로 바꿔. 그러면 뭐야? 주관적인 거야. 이해돼?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이게 서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현실 반영보다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주로 나타내는 게 뭐다? 서정이고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시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현실 반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을 그대로 주관적으로 표현한 게 다 뭐가 되는 거야? 시가 되는 거야. 시와 소설의 차이가 뭐야? 뭐 운율성이 있고 없고? 산문시는 어떻게 할 건데? 물론 어느 정도 형식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작가가 이건 시다라고 하면 시고 소설이라고 하면 소설이 되겠지. 근데 그러면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해지잖아. 그래서 조동일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여러 가지 문학 분류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조동일 걸 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상의 시는 뭐다?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 이해되지? 소위 이해되니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 교술. 작품 외적 세계에 개입이 있는 자아의 세계와 자아의 세계에 맡기는 거는 뭐야? 세상의 생각에 자기를 맞추는 거니까 객관적이면서 현실 반영이 되는 거. 이게 뭐야? 교술, 수필. 수필은 보통 경험한 거에 쓰잖아.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하지. 이해돼?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수필이지. 수필의 대표적인 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기 같은 것도 수필의 일종이야. 물론 주관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어때?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쓰잖아. 시는 그렇지 않아도 되지. 그 다음에 서사와 극이 있는데 세 번째 작품 외적
이게 뭐야? 서술자지. 서술자가 있는 그리고 서술자가 없는 서사와 극의 차이는 딱 하나야. 서술자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연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술자가 있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 역할을 하는 배우가 나오기도 해. 연극에서. 그건 실험적인 연극이야. 요즘은 그게 워낙 보편화돼 있고. 하지만 원래는 어때? 각각 배역들이 나와가지고 연기하는 거잖아. 자기 역할에. 소설이나 이런 것들. 판소리는 어때? 판소리는 혼자 나와서 다 떠들지. 서술자처럼. 판소리는 그건 뭐야? 서사야 극이야. 뭔가 연극 같지만 서사야. 얘는. 수능에서 그래서 이제 고전 산문 계열로 들어가. 판소리는. 그리고 이제 타이춤 같은 건 극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어떠냐면은 이제 그 판소리가 나오면 고전 소설이 안 나와. 이거 소설로 치거든. 고전 산문 계열로. 판소리는 분명히 운문인데 산문 계열의 일종으로 쳐. 그 뭐야 서사 갈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라는 건 외적 갈등을 의미해. 근데 둘 다 외적 갈등이 있지.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이야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갈등이 있어야 된다.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과 대립하는 누군가 있어야지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없으면 돼? 우리 마블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맨날 나오잖아. 주인공이 있고 뭐가 있어? 항상 적이 있어야 되지. 빌런이 있어야 돼. 빌런이 없으면 스토리가 진행돼? 안 되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그래.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없는 몇몇 소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잘 썼다고. 근데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게 이제 그 적이 없어. 갈등 관계가 없어. 소년과 소년과 싸우나? 아니지. 그런 건 아니지. 그렇다고 뭐 갈등으로 연결하지 않지. 이야기 전에 진행을.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갈등으로 진행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스토리가 오래가.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울고 먹잖아. 계속 새로운 적 계속 나와야 되지. 원피스 본 사람 계속 나오지. 1화부터 해서 1화가 나 고3 때 시작했거든. 애니메이션이. 근데 지금은 어때? 아주 막 산으로 가고 있잖아. 스토리가 점점. 초반에 나왔던 적은 이젠 적도 아니지. 내가 크로커다일까지 보고서 안 봤는데 지금은 뭐 실무에는 거의 의미가 없는 느낌이던데. 그런 느낌이야. 어쨌거나 이제 외적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서술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얘는 어때? 서사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소설이 있는 거고. 판소리는 여기에 들어가. 한 명이 떠들거든. 근데 각각의 역할이 나와가지고 자기 역할에 떠들어대면 뭐가 되는 거야?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뭐야? 그게 일종이지. 왜? 한 사람이 나와서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자기 대사 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희곡, 시나리오 같은 것들 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고전시가 현대시가 고전소설, 현대소설 혹은 산문 그리고 요거와 요거를 하나 묶어가지고 극수필 해가지고 총 5가지 갈래가 나오는 거야. 수능에 나오는. 이해되지? 극수필 같은 경우에 극 나오면 수필 안 나오고 수필 나오면 뭐 그 수필 나오면 극 안 나오고 이런 식이야. 둘 중에 하나가 나와 수능에서. 이해되지? 그러니까 요거 2개 합해서 태길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고전, 현대 여기서 다시 고전, 현대 그래서 총 5가지 장르가 나온다. 11페이지 모티프부터 나갈 건데 모티프가 뭐니? 모티프 하이원 모티프가 뭐니? 이론이나 예술 작품에서의 표현이나 창조의 동기. 생각 동기지? 왜 만들었는지 그런 거야. 내가 만약에 뭐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걸 왜 그렸는지 그 모티프잖아. 어디에서 뭐 영감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미술도 그렇지만 문학에서도 모티프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왜 만들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학의 창작 과정을 보면은 모티프, 창작 동기가 있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창작에 영향을 준 요소들이야. 사실 모티프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요 하는 건 너무 그렇잖아. 거창하잖아. 그리고 이것도 사실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너희 그림 그릴 때 꼭 모티프가 있어야 돼? 심심해서 시험지에 시험 보다가 다 보고 나서 끄적끄적 거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굳이 모티프라는 게 필요해? 근데 그냥 문학 평론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야.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문학 배울 때 문학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작가가 뭐 하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심심해서 만들었어.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걸 체계화하기 위해서 모티프라는 거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문학 이론은 너희가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공무원 시험 보려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지금 국어 시간에 배우는 모든 지식은 요즘 통용되는 문학 이론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옛날 이미 구시대적인 발상을 너희들 교육한다는 명목하에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서 시험을 보는 것뿐이야. 사실 내가 가르치는 이 모든 이론은 쓸모가 없는 거일 수도 있어. 특히 문학은.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하는 거지.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문학 작품이나 예술 같은 거 접근할까? 아니야. 그냥 옛날 이거 지금 배우는 이론들 70년대 이론들이야. 70년대 80년대 그때 문학 이론을 지금 다시 배워서 뭐해. 지금은 이렇게 평론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냥 그때 당시 평론가들이 이렇게 해놨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배우는 거야. 우리 교과서에 들어오려면 얼마나 걸려? 예를 들어 볼게. 최신 이론이 교과서에 들어오는 데까지 처음에 어디부터 들어올 것 같아? 처음에 이제 작품이 나와 평론가들이 분석하는 데 한 5년에서 10년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석박사 논문 써가지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데 한 5년에서 10년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수능에서 교수들이 출제하는 데 5년에서 10년 걸려. 벌써 한 2, 30년 걸리지.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그거를 이제 내신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데 5년에서 10년 거의 한 2, 30년 지나야지만 니네가 그걸 배우는 거야. 그때쯤 되면 이미 예술판에는 어때? 새로운 이론이 또 정립되고 있지. 정말 쓸모없는 거 배우는 거야. 근데 그냥 국어라는 과목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국어를 안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뭔가 가르쳐야 되잖아. 그래서 끌어들인 거야.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하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어쨌거나 근데 모티프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 봐. 뭐라고 그래? 발상법이 있다라고 그래. 발상, 상상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아, 요렇게 작품을 표현해보자. 뭐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해. 평론가들은. 그리고 그렇게 배워 학교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형상화 한다고 그래. 형상화한다고 형상을 입힌다는 건데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거. 예술적 표현을 형상화라고 그래. 그 다음에 수사법이라고 들어봤니? 표현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중학교 때도 이거 많이 배우지 않냐? 배우지 않아? 뭐 비유, 강조, 변화 해가지고 뭐 과장법, 뭐 직유법, 운유법, 뭐 도노법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 다 수사법이거든. 이게 공식이야.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원래 수사학이라는 학문에서 왔지. 수사학은 웅변, 즉 말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스 시대부터 발전한 학문이야. 로마 시대를 거쳐가지고 중세 유럽에서. 근데 우리가 문학이라는 예술 장르를 분석한 틀을 가져다가 뭔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예술을 위해서 따로 뭔가 틀을 만들기보다는 어차피 예술도 문학은 뭐야? 말과 글이지. 그럼 말 잘하는 방법을 갖다가 문학을 분석해 볼까? 그래서 수사학에서 가져온 틀이 뭐야? 수사법인 거야. 표현법이라고 부르는. 거기 나오는 모든 직유, 운유 뭐 저런 것들 있잖아. 뭐 의인 뭐 이런 것들, 화류 전부 뭐야? 역설, 반어 다 뭐야? 수사학에서 온 거야. 웅변 잘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을 갖다가 문학에 그대로 적용해버린 거라고 그냥. 그래서 이거는 많이 나오지 사실. 시할 때.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 이거는 그냥 암기하고 있어야 돼. 옛날에 수능이 한창 쉬워졌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의인법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람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 거 이렇게 풀어줬어. 보기 선지에서. 근데 요즘은 그냥 다시 의인법, 의인화 시켜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 모르면 탈탈 털리겠지. 고등 문학의 기초는 이거 외우는 것부터 시작돼 사실. 중학교 때도 좀 배우잖아 문학할 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작가의 영역이라고 보고 여기까지가 작가.
여기서부터 평론가의 영역인 거예요. 평론가들이 이 문학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사학이라는 걸 가져다가 분석을 한 거고, 작가들은 어때? 모티프 발상법을 통해서 형상화하면서 작품을 만든다라고 배워. 통상 전부 그러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에서는. 자, 그럼 모티프부터 한번 알아보자. 자, 봐봐. 모티프란 뭐냐? 작품에 영향을 준 요소들이야. 자, 거기 한번 봐봐. 11페이지 보면 윤동주시 나오지. 십자가. 한번 볼까?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걸렸습니다. 십자가에 걸렸대.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냥 해석해보면 이래. 봐봐. 요거는 여기다가 필기할 건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해보자. 봐봐. 교회당이 있지. 햇빛이 있어. 햇빛이 따라오다가 교회당 십자가 끝에 걸린 것을 본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려운데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이 첨탑의 종소리라는 거는 결국엔 뭐를 의미해? 희망을 의미하지.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휘파람이나 불면서 성이다가, 휘파람이나 불면서 성인다는 건 뭐야? 방관자적 태도지. 이제 그 도덕적 이상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가,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했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자, 여기 역설적 표현 나왔다고 그러죠. 역설법. 괴로웠지만 행복했대. 역설법이라고 보통 봐.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 역설법이 어떤 건지 정확히.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 괴로웠다는 과거고 행복하는 현재이기 때문에 역설이 아니라고. 과거에 괴로웠고 지금은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역설법이라고 봐, 이걸. 그래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십자가를 보통 속죄양 모티프라고 그러거든.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 가져온 건데, 앞에 나오는 십자가는 종교적 이상 도덕적 목표라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 나오는 십자가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속죄양 모티프라고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녀? 다녀본 적 있는 사람. 이게 속죄양 모티프가 교회에서 왔지. 자, 봐봐. 옛날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 지은 걸 신한테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양을 잡았어. 양 이꼴 사람 한 명의 죄값이야. 양을 죽임으로써 나의 죄를 대신 사함받는다고 했어. 그리고 양이 없는 사람들은 뭐를 잡았어? 염소를 잡았어. 아니면 뭐를 잡아? 비둘기를 잡았어. 근데 이렇게 계속 잡다가 이제 예수라는 매개체가 등장을 한 거야. 지셔스라고 그러지. 자,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대신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이제 예수의 상징성이거든. 그래서 예수를 속죄양,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인류를 구원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속죄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이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 내 죄를 대신 사해준 사람이라고 그래.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속죄양 모티프야. 그러니까 원래 양을 죽였는데 양 대신 죽은 사람, 속죄양. 근데 우리 많이 쓰는 식으로 뭐라 그래? 희생양이라고 그래. 희생양은 많이 쓸어봤지. 대신 희생하는 양. 희생양이야. 이해되지? 속죄양 모티프는 다른 말로 해서 희생양 모티프야. 내 대신 희생하는 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류나 민족을 구원하는, 이걸 속죄양 모티프라고 그래. 이해돼? 그래서 이제 원래 예수라는 게 이제 자기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했다, 이런 모티프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는 건 뭐야? 나의 희생을 통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그래. 앞에 십자가랑 다르지. 여기에 속죄양 모티프가 들어갔다고 봐. 윤동주 씨는 그래서 대부분 교육 과정상 속죄양 모티프가 들어갔다라고 배워. 왜? 윤동주를 독립운동가로 만들어야 되거든. 교과서에 실린 목적이 그거야, 사실. 이해되지?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 뭔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것처럼. 근데 윤동주의 시 중에 바람이 불어라는 시 아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시대를 걱정한 적도 없다. 한 여자를 사랑한 적도 없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자기가 시대를 걱정한 적이 없다고 그냥 시 후에 나와. 물론 그게 작가가 동일한 화자라고 볼 수 없더라도 보통은 윤동주는 자기 심정을 쓴 시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그렇게 하면서 되게 시대적인 고민을 많이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교과서에 실린 목적 자체는 뭐야? 윤동주란 시인의 교과서에 실린 목적은 자기 희생을 통한 민족 구원한 위대한 시인이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 학생들한테. 이해돼? 그래야지만 교과서에 실리는 의도가 있고, 그럴 수 있는 시인이 윤동주뿐이 없어서 윤동주를 그만큼 키운 거잖아. 우리나라 교육에서 대단한 시인이다. 그 전까지 시인도 아니었단 말이야. 일제강점기 때는 시인으로서 유명하지도 않았고 실제 시집도 하나도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되게 유명한 시인으로 만든 거잖아. 자, 그래서 윤동주의 시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 속기양 모티프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대부분 윤동주 시인의 해석 방법은 교과서상으로 다 이래. 뭐냐면은 뭔가 이제 암울하거나 자기 비극적인 내용이라면 다 자기 희생이고, 그걸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걸 추구하면 다 민족 구원으로 해석을 해. 그게 그냥 공통 룰이야. 이해돼? 이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기 희생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나오잖아. 그래서 윤동주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를 썼다. 그래서 윤동주 시는 속기양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지? 모티프가 뭔지. 엄밀히 말하면 창작 동기라기보단 뭐야? 창작에 영향을 준 요소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지. 근데 그냥 거창하게 모티프라고 그러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지? 모티프가 어떤 개념이지? 이거 말고도 모티프라는 개념들이 되게 많어. 봐봐. 춘향전 알지? 춘향전 내용 모르는 사람 알지? 춘향전은 암행어사 설화인데 설화 내지는 화소 내지는 모티프라고 그러기도 해. 암행어사 모티프, 연려설화, 연려화소 내지는 연려 모티프, 관탈 민녀설화, 관리가 약탈의 민간의 여자를, 이런 거를 다 합한 걸 춘향전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춘향전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화소라는 건 이야기의 최소 단위 내지는 설화는 뭐야? 전해오는 이야기들이지. 이런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춘향전이 됐다 그러면 저것도 모티프가 되는 거야. 이해돼? 모티프라는 거. 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 망고성 모티프. 망구성 모티프는 뭐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돌이 된 모티프인데 이건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화소거든? 뭐 사람이 돌이 됐다는 모티프는 되게 많잖아. 여러 설화나 이야기 속에 전 세계. 저런 이야기가 들어간 걸 또 망구성 모티프라고 해.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신라 박재상 이야기가 있지.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다 모티프인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작품이 만들어지는지 모티프를 가지고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 봐봐.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 들어봤니?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처음 들어봐? 잠깐만. 그럼 내가 그거 출력해볼게. 초혼이 뭐니? 처음 하는 결혼.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이제 여기서 초는 부를 초자에 영혼 혼자, 영혼을 부리는 이 식이거든. 우리 사극 같은 거 본 적 있니? 거기 보면은 이제 킹덤 봤니? 보면 안 되지. 킹덤 봤어? 거기 보면은 왕 임금이 죽었을 때 임금 입던 옷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넷이나 공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막 흔들면서 소리 지르는 거 나오지. 그게 초혼이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혼을 되불러들여서 제사를 지내는 혼 예식이야. 그래서 불을 초 영혼 혼자인데 사실은 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구성 모티프랑 초혼이라는 제사의식 자체도 모티프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보통 망구성 모티프만 가지고 있다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초혼이라는 게 흔히 문학에서 나오는 모티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습관화된 것들, 자주 나오는 것들을 모티프라고 그러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초혼도 모티프지. 왜 창작 동기가 됐으니까, 이 시에.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봐봐, 시를. 읽고 뒤에 망고석 소라도 한번 읽어봐봐.
그래서 이 시에 망고성 모티프가 들어있다는 건 돌이 되어도라는 그 표현 하나 때문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작품의 창작 동기야? 아니지. 그냥 영향을 준 요소들이 다 모티프라고 그래.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시의 망고성 모티프와 초본을 가지고서 이제 발상을 했다라고 그래봐. 발상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거든. 사실 예술이라는 건 옛날에 언젠가는 한 번쯤 다 나왔던 거를 가지고 새롭게 보이게 만드는 거야.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로운 건 이 세상에 없어. 근데 새롭게 보이게 만드는 거지 예술이라는 건. 문학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낯설게 하기라고 해. 기존에 있었던 걸 낯설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 일종의.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발상법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름 붙은 발상법들은 이미 예술이 아니야. 왜? 이미 너무 진부해졌거든. 근데 이제 너희가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발상법들을 골라서 이름을 붙인 것들이 있어.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미 그러면 이건 이름 붙은 이상 예술이 아닌 거지. 이렇게 해도 왜? 너무 흔한 방법이잖아. 우리 그 문예창작과에서 이 수사법을 배우는데 수사법을 왜 배우는지 알아? 이거 쓰지 말라고 배워.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너무 흔해 빠져서 이건 더 이상 쓰지 마라. 이거는 예술이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문창과 안 나오고 이제 국교과 나온 선생님들이 너희한테 이거 들어간 시를 적어오라 그럴 거야.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저거야.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은 거야.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미술 그리는 거랑 비슷하지. 뭔가 선생님이 원하는 그게 있고 그거대로 그려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뭐 예술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수사법도 그렇고 발상법도 그런데 발상법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게 있어. 나머지도 발상법들은 되게 많은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거야. 감정이입은 뭐가 감정이입일까, 혜연아? 내가 아닌 거예요. 나의 정서를 집어넣는 거. 그치? 뭐 객관적 상관물은 뭐니? 근데 객관적 상관물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셰익스피어 희곡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어. 엘리엇이라는 문학평론가가 셰익스피어 희곡 뭐뭐 있는 거 알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던가 뭐 햄릿 뭐 이런 것들, 오셀로, 뭐 리어왕 뭐 이런 것들, 맥베스. 자, 근데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엔 연극을 할 때 좀 이제 초창기에는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셰익스피어는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너무 예술적이지 못하다고 그래서 어때? 돌려서 표현하고자 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즘 나오는 그 노래 가사들, 유행가 가사들이 예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근데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있지. 우리나라 그 영화나 드라마가 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심파. 뭔지 알지? 신과 함께 같은 거 울어라 이래도 안 울어? 어머니 소환 울어라 이렇게 만들잖아. 감정을 정말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좋아? 좋을 수도 있어, 그게 맞는 사람은. 근데 이제 그게 예술적이진 않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나도 이게 어떤 우리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영화 내용인데 근데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인물의 정서를 봐봐, 슬프게 표현하고 싶을 때 영화 내용이 이런 거였대. 이게 되게 잘 표현된 거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흑인 여자애가 아빠랑 같이 좀 되게 슬럼가 같은 데서 살아. 근데 어느 날 이 여자애가 슈퍼를 갔다가 오다가 심부름을 슈퍼를 갔다 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간에 당해. 그래가지고 아빠가 나중에 듣고 막 딸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이제 되게 슬픈 대목이잖아. 아빠가 이제 딸이 강간당한 걸 보는 장면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딸아이가 간신히 경찰들한테 고출당해가지고 아빠를 만났을 때 한 첫 마디가 뭘까? 우리나라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영화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지. 아니면 뭐 액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복수를 하겠지. I will find you 한 다음에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던가 뭐 이런 내용이 나올 텐데 거기 영화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딸아이가 아빠 만나가지고 아빠 계란 사러 갔다가 계란 깨져가지고 미안해 이렇게 시작해. 그렇게 시작한대. 근데 사실 그게 전혀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한 게 아니잖아. 근데 어때? 더 슬프지 대목 자체가. 왜 그러냐면 정서를 절제할수록 더 슬퍼질 수밖에 없거든. 거기서 그 애가 막 울고 하면서 막 슬퍼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안 슬퍼. 걔가 슬프던 말던 물론 감정이입할 수 있겠지. 또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면. 하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걔가 정서를 절제하는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돼? 우린 더 슬퍼져. 그런 게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소설로 치면 이제 김승옥이라는 천재 소설가가 있어. 197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가 중에. 너무 천재여서 30대 이후로 이제 제대로 된 소설을 못 써서 30대까지가 최고 전성기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소설이 있거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세 사람이 등장을 해.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은 이제, 공무원이야. 그리고 대학생이